독살. 자, 오늘은 조선사 최대의 미스테리 중 하나인 소현세자 독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실록 기록을 토대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으로 전개를 한 뒤 그 다음에 해설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23년 2월 18일 9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기나긴 볼모 생활을 견디고 돌아온 세자인데 마땅히 그 대우를 해줘야 하거늘 인조는 한없이 냉랭하기만 합니다. 세자 저하가 긴 세월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신들이 하례를 올리겠사옵니다. 됐다. 나란 일로 바쁜 와중에 번거롭게 하례는 무슨 하례인가. 생략하도록 하라. 또한 세자는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게 하라. 청에 물건을 들어와 뿌리며 마치 정인이 된 듯이 행동하는 걸 보니 세자는 지금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자가 청나라에 있으면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그 돈으로 청나라 물건들을 많이 사왔거든요. 그 중에 비단과 황금을 호조에 보냈는데 인조가 이 사실을 알고는 세자가 호조 관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을 준 줄 알고 이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세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타국만도 못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지 2달여가 지난 4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병상에 드러눕고만 소현세자. 갑작스런 병세에 궁궐은 발칵 뒤집혔고 인조는 어이 이형익을 보내 세자를 치료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세자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극심한 고열과 오한이 찾아오며 병상에 누운 지 고작 3일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고작 34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였죠. 그런데 실록에는 이 세자의 시신에 대해 이상한 얘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새빨간 피가 흘러나와 있었다. 이에 검은 천으로 얼굴을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천과 얼굴의 색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실록의 신빙성과 가치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록에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실록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독살을 의심하는 문구가 적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달 뒤에 복림대군이 병에 걸리자 인조는 이번에도 이형익에게 침을 놓게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복림대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고작 곧불에 걸린 것 정도로 굳이 침까지 맞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허, 너희가 사질이 의심된다고 하지 않더냐. 잔말 말고 침을 맞거라. 아니옵니다 전하, 곧불이 틀림없사오니 전하께선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처럼 복림대군은 어떻게 해서든 이형익에게 침을 맞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이형익은 원래부터 침술로 유명해서 어이가 된 인물로 무려 10여 년 동안 인조에게 침을 놓은 자였습니다. 당대 조선에서 가장 침을 잘 놓는 사람이었단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복림대군은 그런 이형익의 침술을 피하려 했던 걸까요? 혹시 형 소현세자의 죽음의 배후에 이형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게다가 인조실록 23년 4월 26일 세자의 졸기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세자가 10년 동안 타국에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두루 맛보고 본국에 돌아온 지 겨우 수개월 만에 병이 들었는데 의관들이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쓰다가 끝내 죽기에 이르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슬프게 여겼다. 의관들이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쓰다가 죽기에 이르렀다? 마치 무언가를 노리고 쓴 것 같지 않나요? 더 이상한 점은 세자가 죽은 뒤 벌어진 인조의 행동입니다. 죽음의 배후. 소현세자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세자로 있으면서 철저히 세자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 2번의 전쟁도 세자로서 함께했고
또 청나라의 볼모로까지 갔다 온 인물입니다. 그런 세자가 죽었으면 당연히 슬퍼하고 또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최선의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조는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는 사대부의 예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대충 치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장지를 정할 때도 보통 술관의 조언을 구해 길지로 정하거든요. 근데 인조는 멀다는 핑계를 대면서 굳이 좋은 자리를 냅두고 다른 데다 세자를 묻습니다. 심지어 한 술관이 거긴 안 좋은 땅이라고 말했다 걸리니까 일 다 끝났는데 뒤늦게 딴 말했다고 잡아다 국문을 가합니다. 또 그 다음엔 누군가 장례 날짜에 이의를 제기하자 여기다도 화를 내고 심지어 서둘러 원손, 세자의 아들을 세손으로 삼아달라는 상소가 올라오자 내 이 같은 소인의 행태를 차마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라며 아주 경로를 합니다. 게다가 2달 후 졸곡제가 끝나자마자 인조는 대신들을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오랜 병이 있어 이따금 심해지기도 하는데 원손이 저렇게 미약하니 다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듯하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조, 사도세자, 정조 루트처럼 중간에 세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원칙상 세자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순서예요. 게다가 이때 원소는 이미 10살이라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대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며 반대하고 나서자 이번엔 양녕대군 얘기를 꺼내는 인조. 옛날 태종대왕 시절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을 적에 백관이 그의 행실을 보고 세자에서 패할 것을 정하여 세종대왕께서 왕이 되실 수 있었다. 그 옛날 대신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와 같거늘 어찌 경들은 옳은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가? 아니, 양녕은 워낙 행실이 개판이라 그랬던 거고 지금 원소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꾸겠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대신들 중에선 김자점과 김류만 인조의 뜻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했어요. 하지만 인조가 계속해서 우기자 하나둘씩 반대하는 의견이 줄어들어갔고 결국 인조는 끝끝내 원하던 것을 이뤄내고 맙니다. 복림을 세자로 삼겠노라. 하지만 남겨진 소현세자의 가족 앞에 놓인 불행한 운명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회빈 강씨. 저번 시간에 나왔던 후궁 조씨 있잖아요. 병자호랑 끝나고 인조의 후궁으로 들어와 인조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여인이요. 이 조씨는 세자 부부가 청나라에 있는 동안 온갖 카더라로 이들을 모함했을 뿐만 아니라 세자 부부가 귀국한 뒤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건수가 하나 잡히는데 에란이라고 궁궐일을 돌보는데 베테랑인 한 궁녀가 있었습니다. 이 에란은 원래부터 강빈의 총애를 많이 받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강빈이 청나라로 떠나고 후궁 조씨가 들어오자 조씨와 사이가 돈독해져서는 마치 모녀 사이처럼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강빈이 돌아오자 에란은 다시 강빈 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한 무당이 그녀를 찾아와서는 세자가 죽은 이유는 청나라에서 올 때 가져온 비단 때문이라면서 어서 이 비단을 다 태워서 신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에란이 이 얘기를 강빈에게 전하자 강빈은 곧장 에란한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이 사실을 알아낸 후궁 조씨가 수작을 부려서는 인조가 이걸 알게 해버려요. 화가 난 인조는 감히 궁녀가 무당과 결탁했다면서 에란을 국문하고 귀양 보내버리는데요. 이로부터 한 달 뒤에는 궁궐에서 저주건이 하나 발각되는데 이 일로 인해 궁녀 2명이 끌려와 고문을 받습니다. 이 두 궁녀는 강빈이 총애하던 여인들이었고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소현세자의 아들 원손의 보모였던 여인이에요. 만약 일이 잘 풀려서 이 원손이 나중에 왕위에 올랐다면 그녀는 무려 지금으로 치면 총리급 관직을 하사받을 수 있었지만 일이 꼬일 대로 꼬여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문을 받다 죽고 맙니다. 이로부터 닷새 뒤에는
회의 중에 뜬금없이 강빈의 형제 얘기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내 갑자기 생각나서 말인데 강빈의 형제들이 모두 어리석고 분수를 모르니 그들을 먼데로 유배코자 하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대뜸 유배 얘기를 꺼내니까 깜짝 놀란 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빈의 형제들이 우매하여 실수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특별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한다면 인심이 놀랄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다. 죄를 지은 다음에 처벌을 하면 이미 그 죄로 발생한 일은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처벌을 하려는 것이다. 어차피 죄를 지을 사람인데 그때 가서 처벌할 거 미리 처벌하는 게 뭐가 문제겠는가? 아니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당황한 김류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허면 그들이 무슨 죄를 범한 사실이 있사옵니까? 지난날 세자가 죽었을 때 강빈의 형제가 대간을 사주해 의관을 처벌하려 하지 않았는가?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대간들이 세자를 치료한 의관을 처벌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선조 죽었을 때도 허준이 그래서 유배를 갔잖아요. 왕이나 세자가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의관이 잘못한 게 없는 걸 알아도 일단 형식적으로 죄를 청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걸고 넘어지니까 어이가 없었는지 김류는 또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찌 그게 강빈의 형제가 대간을 사주해서 그랬겠습니까? 세자가 죽은 시점에 그들은 이미 썩은 쥐꼴이 되었사온데 어찌 그들이 대간을 사주할 수 있겠으며 대간이라고 어찌 그들의 사주를 들어줬겠습니까? 강빈도 어리석고 그 형제들도 저리 불량하니 훗날 일이 터진 뒤에야 경들은 내 말을 떠올리고 분명 후회할 것이다. 비극이 터진 뒤엔 그들에게 중죄를 물어야 할 것이니라. 내 뜻은 그들의 처지가 너무도 안타까워 그런 비극이 터지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선처를 베풀려는 것이니라. 이미 죄를 지은 뒤에는 선처도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처사에 대신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인조는 결국 특명이라는 치트키를 발동해 네 형제를 모두 유배 보내버리고 맙니다. 강빈의 죽음. 강빈의 주변 인물들이 차례로 처벌을 당하자 이제 누가 봐도 인조가 강빈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조 24년 1월 3일 인조의 총구는 타겟인 강빈을 정조준하는데요. 이날 인조에게 수라상이 나왔는데 반찬 중 하나인 전복구이에서 독이 발견됩니다. 누가 감히 임금의 수라에 독을 넣었는가? 이는 강빈의 소행이 분명하다. 강빈을 모시는 궁인과 나인을 전부 잡아다 하옥하고 철저히 국문하여라. 또한 강빈을 시녀 한 명 없이 후원 별당에 유치하고 문에 구멍을 뚫어 그리로 음식을 넣어주게 하라. 사관에 따르면 이전에 이미 인조가 궁중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했다 합니다. 감히 강씨와 말하는 자는 죄를 줄 터이니 강씨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말라. 그래서 사관은 인조가 이렇게까지 경계를 해뒀으니 강빈과 인조 사이엔 아예 교류가 끊겨서 강빈이 인조의 수라에 독을 타는 건 형세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놓고 강빈을 저격하니 신하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일과 관련해 10명의 궁녀가 잡혀와 국문을 당하다 무려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이 독을 탔다거나 강빈이 시켰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인조는 막무가내로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수라에 독을 넣은 것은 강빈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예로부터 난신 적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지만 이리도 흉악하고 악독한 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리도 간악한 자를 단 하루도 살게 할 수 없으니 당장 강빈의 처벌을 논하여라. 이미 수개월 동안의 행적으로 인해 인조의 의도가 명명백백히 드러났기에 대신들도 이제는 인조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강빈이 독을 넣었을 리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강빈이 죽음이라도 면하게 해주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그러자 인조는 마치 당장 반역이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상황을 더욱 급박하게 몰아갑니다. 이런 긴급 상황에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좌우 포도대장은 궁궐 경계를 강화하여 흉도들이 궁궐에 난입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병파는 한동안 궁궐 내에 머물며 뜻밖의 상황에 대비하라. 이때 관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 인조는 강빈을 향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강빈도 전하의 자식이 아니옵니까? 신은 단지 전하께서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청하는 것이옵니다. 강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 강씨가 비록 전하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세자빈으로 있을 때는 소현세자의 배필이었으니 어찌 전하의 자식이 아니옵니까? 개새끼 같은 것을 어찌 임금의 자식이라 하는가?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조선 왕조실록을 통틀어서 왕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실린 장면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강씨의 처분을 두고 신하들과 한 달여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인조는 끝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루고 맙니다. 강씨를 폐서인하여 궁 밖으로 내쫓은 뒤 사사하라. 그렇게 결국 인조 24년 3월 15일 강빈은 사약을 받아 죽음에 이르고 마는데요. 하지만 강빈의 고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식들. 강빈이 죽은 지 1년여쯤 지난 어느 날 인조는 갑자기 강빈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내 조사해보니 강빈이 죽기 전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써서 제 자식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구나. 그 내용인즉 소숙과 조씨가 나를 모함해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너희는 장차 자라서 이 어미의 원수를 갚아라 라는 내용이었다. 이 말이 진짜라면 저 혈서를 찾는 순간 강빈의 죄악이 명명백백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서둘러 조사를 하려 하자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인조. 대신 인조는 신하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강빈을 모셨던 시녀 중에 신생이라고 강빈과 제일 친했던 궁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은 강빈 일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죄를 자백했어요. 한밤중에 담장을 넘나들며 대궐을 점탕하고 흉계를 꾸며 싸웁니다. 자, 지 입으로 자백을 했으니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죄상이 이리도 명백하니 신생을 국문하시옵소서. 그런데 신생은 정직한 여인이니 처벌치 말라. 이상한 이유를 대며 신생을 살려주는 인조.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때 갑자기 신생을 다시 부르더니 인조는 그녀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강빈이 생전에 세자를 저주하려고 궁궐 곳곳에 저주를 담은 물건을 묻어두지 않았더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곳이 어디더냐? 그렇게 신생이 말하는 곳에 땅을 파보니 귀신같이 저주의 흔적들이 잔뜩 나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걸 다 알고 있었으면 1년 전에 강빈 처벌 논의할 때 그때 팠으면 되잖아요. 그때 이게 나왔으면 길게 끌 것도 없이 바로 그냥 강빈 처형하면 됐을 텐데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증거라고 꺼내는 걸까요? 그것도 귀신같이 딱딱딱 짚으면서 말이죠. 이게 진짜라면 신생은 이걸 다 알고도 1년 동안 숨긴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신생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일이 다시 불거지니까 이때까지 살아있던 소현세자 내외의 측근들을 다시 불러다 국문을 가했더니 1년 전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던 자들이 갑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섭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시나리오가 딱딱 들어맞죠. 그런데 왜 다 끝난 일을 1년이나 지나서 다시 꺼냈냐? 이 모든 일의 끝에 인조는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역적 강씨의 세 아들들을 제주로 유배토록 하라. 자, 그런데 새 아들이 유배된 지 얼마 안 있어 조선의 사신으로 온 용골대가 갑자기 소연의 아들 얘기를 꺼냅니다. 대충 얘기는 전에 들었습니다. 허면 소연의 새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자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 거짓말을 해버리는 김자점. 신하들은 아이들을 죄줄 것을 정했지만 전하께서 은혜를 베풀어 제주에 유배토록 했습니다. 헌데 어린 나이에 충격이 컸는지 어린 두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용골대가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저런 안타깝게 됐습니다. 헌데 그럼 하나 남은 큰 아이는 저희가 데려다 키우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자 사람들은 강빈의 큰아들이 곧 변을 당할 거라 예상했는데
얼마 안 있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맙니다. 강빈의 큰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더니 얼마 안 있어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는데요. 갑작스러운 죽음에 인조가 이유를 묻자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토질이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조사도 명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는 인조. 셋째 아들은 유배 당시 4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여서인지 이땐 목숨을 부지했지만 인생이 고단했는지 그도 22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현세자와 강빈의 이야기입니다. 소현의 성장을 질투한 인조는 그가 귀국하자마자 독살로 죽여버렸으며 세자빈 강씨도 누명을 씌워 죽여버리고 손자들까지도 몰래 죽여버렸다. 폐모살제를 기치로 내걸며 광해를 끌어내린 그였지만 악독함으로 따지자면 광해는 제 자식을 죽인 인조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소현세자가 세자 시절 있었던 일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가 번역되면서 이 가설은 전환을 맞이합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소현이 병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